마지막 시간입니다. 한글 창제에서 앞으로 우리의 미래, 한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마지막 강의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오늘 이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짚고 갈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국경이 두만강에서 신의주까지 압록강으로 국경이 완전히 고정된 것이 언젠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육종성 개척을 통해서 세종대왕이 시절에 이 문제를 보통 우리 한국 사회에서 통일신라를 부정을 합니다. 통일신라는 저 밑에 함흥에서 이렇게 비슷하게 평양 밑으로 신라가 올라갔다. 그래서 신라의 통일은 소위 나당연합에 의한 외세 의존에 의한 국가의 불완전한 통일이었다라고 해서 신라 통일을 대단히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신라가 그때 힘이 있었으면은 그 당시에 당나라를 사실은 문무대왕이 고구려를 멸망하고 난 뒤에 근 20년 가까이 당나라와 신라의 전쟁이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신라가 자주 독립을 하기 위해서 무한한 노력을 했지만 결국 실패를 한 것이거든요. 이것을 당나라 외세 의존이었기 때문에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그 논의의 전제는 뭐냐? 고구려가 저 고조선으로 소위 할빈을 동북 삼성 전체가 우리 땅덩어리다, 이런 소위 사관에 전제된 겁니다. 과연 여러분들 이 만주 동북 삼성 전체가 우리의 민족, 단일 민족의 한 국가였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만주 동북 삼성은 이쪽으로는 몽골 계열이 소위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거란이나 요나라,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동호나 선비라고 하는 몽골 계열들과 저 서방에서 밀려오는 흉노족들 계열, 투르크 계열들이 이렇게 밀려오고 있었고, 우리가 지금 자꾸 잊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소위 종성 위쪽으로 블라디보스톡으로 해서 저 흑룡강 하류까지 우리의 뇌 속에는 그 부분을 지어놔 버렸어요. 전부 다 우리의 기억은 이쪽으로 해서 중국 쪽으로 쏠려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반도의 모든 문명은 북으로부터 왔다.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이 북쪽에 대한 그리움, 북쪽에 대한 모든 문화의 발상이 북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못된 생각이에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신라 5세기경에 이미 신라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로만그라스라고 해서 로마로부터 물려 넘어오는 유리 제품들, 무덤 속에 아주 찬란한 유리 제품들, 그리고 페르시아를 통해서 들어온 페르시안 그라스라고 해서 페르시안의 문명들이 아주 찬란한 문명들을, 그런데 신라사를 전공하는 교수들은 5세기에 비로소 국가가 형성이 됐다. 사로국, 분열되어 있는 사로국에서 마리간 끝이 나고 신라가 국가로 형성됐다. 이런 엉터리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신라가 찬란한 금관 문화를 북으로 들어왔다 이런다.
북에서 아무만 눈 닦고 봐도 신라 금관과 같은 금관이 북쪽 없어요. 민속조사 아무리 해도. 그래서 안동대학에 있는 모 교수가 왜 대한민국은 우리나라는 북으로만 막 자꾸, 여러분들 신라에서 나온 아주 유명한 고곡 있죠, 고곡.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고곡이 어디서 왔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고곡 요사이 조사를 해보니까, 성분 분석을 해보니까 어디 있겠냐? 메이드 인 자펜이에요. 고곡이 태아입니다. 지난번 누가 그 대답 알고 계시는 분이 있던데, 고곡이 태아예요, 태아. 자궁 안에 있는. 이 고곡은 뭡니까? 아 많이 낳아야 달래요. 농경 국가에서는 알을 많이 낳아야지 잘 먹고 잘 산다. 노동력이 풍족해야 돼요. 바로 그 고곡이 일본으로부터 들어온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문화가 아까 얘기했는 로만 그레스도 어디 저 시크로드를 해서 들어올 가능성보다는 남쪽으로 소위 외족이나 소위 중국의 해안선 따라서 월나라나 오나라를 통해서 이렇게 넘어온 거죠. 그러니까 외구라고 하는 게 전부 해안선을 약탈하는, 외구가 우리나라에만 침략한 게 아니에요. 외구가 중국에서도 살도로 출몰했던 놈들이에요. 해적들. 그래서 우리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야 될 게 북방이 아니에요. 자꾸 중국만 하는데, 사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남방 문화예요, 남방. 저 넓은 태평양을 향해서 우리의 젊은 아이들을 내보내야 돼요. 글로벌이 뭐예요? 북은 닫혀져 있는 것이다. 근데 북에서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쪽 그 블라디보스토크 쪽이에요. 거기에 명나라가 설립이 되고 3대 영락제라고 하는, 영락이 명나라를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영락제가 장악을 한 다음에 그 당시에 요동반도 넘어는 지배를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명나라하고 세종, 태종까지 외교적인 갈등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갈등이 생겼느냐? 바로 여진족들입니다. 바로 여진족들. 우리 압록강에서부터 저 종성까지 그 사이를, 그 여진족들이 지금 블라디보스토크 쪽으로의 여진 계열이 야인 여진이라고 그러고, 건주 여진이라고 하는 또 그룹들이 있어. 나중에 건주 여진은 바로 우리 장백산, 백두산 넘어 있는 애들이 건주 여진, 걔들이 청나라를 일으켰던 사람들이죠. 얘들이 더 거슬러 올라가면 금나라 때 송나라를 깨부쉈던 주력 부대들이에요.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요나라는 바로 아까 얘기한 동호계열이, 몽골 계열들이 잡았다. 그래서 사실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북이 연나라나 북이나 요나라나 거란이나 더 내려와서 금나라를 일으킨 여진이나 청나라를 일으킨 여진족들이 바로 동북아 만주 지역을 주름잡던 가들을, 중국 애들 역사에서는 동이족이다. 동이. 북쪽으로는 북혁. 누굽니까? 원나라를 수립했던 원나라, 몽골 쪽. 서쪽으로는 서융은 누굽니까? 트루크 계열이에요. 트루크 계열이 말과
무장을 해서 아주 엄청난 청동기 문화, 더 내려가면 스키타이 문화라고 해서 청동 철기 문화들을 칼을 제일 잘 만들었던 놈들이에요. 그 사실 중국은 원래 중화는 문치국가입니다. 그 사흘도로 위에서 쳐내려와가 농사 시커 지어 놓으면 농사 짓는 거 다 약탈하고 여자들 다 잡아가 가버려. 그래서 만드는 게 뭡니까? 만리장성이에요. 만리장성을 왜 만들었겠느냐? 그 만리장성을 만드는데 엄청난 인민들의 피를 바친 거죠.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중국의 역사를 가만히 되돌아보면은 오리지널 중국은 한나라, 하은주에서 하은주, 하나라는 북이에요. 이게 북쪽 오랑캐예요. 하나라는. 은주가 상나라하고 주나라가 오리지널 중국. 그리고 더 내려오면은 한나라, 수나라, 당나라, 그 다음 또 송나라, 명나라, 이게 중화가 이룬 소위 오리지널 땐 중국 사람. 나머지는 전부 뭐. 중국을 가장 번창하게 힘을 길렀던 나라들은 전부 다 이쪽 동이족, 몽골족, 원나라. 그 다음 저쪽 애들은 사실은 서융아들은 좀 치고 빠지는, 지금도 중국의 아주 가장 골치 아픈 동네죠. 중화에 갔다가 몽골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세력들. 그건 바로 이쪽 동이족 중에서 우리는 뭐냐? 우리는 소중화주의라고 해서 중국의 절대 형이야, 나 동생이다. 그게 약속이 된 게 뭡니까? 예의범절, 유교 문화권, 송나라 이후에 있는 철저한 성리학적 불교에서 유교로 넘어. 근데 태조와 태종의 갈등이 생겼던 게 뭡니까? 여진족 때문에. 그러다가 딱 아우가 맞아떨어진 게 바로 세종이에요. 세종이 얼마나 위대한 외교 책략을 가지고 있었느냐. 영락제가 만주를 경략하기 위해서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바로 영락조 때 아주 유명한 저 흥룡강 최하류에 소위 거기를 길약이라고 합니다. 고아시아 길야크족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길열미라고 하는 강 끝 언덕 위에 크다란 비석이 하나 서 있어요. 노악한 여진비가 서 있습니다. 노악한 여진 사람들이 세운 비입니다. 그 비석은 뭐냐? 도사. 쉽게 말하면 중국이 만주불판을 경략하기 위해서 요동의 도사를 하나 세우고 길야크 저 흥룡강 끝에, 그게 지금은 러시아한테 뺏겨버렸죠. 러시아한테 뺏겨서 우리 두만강 머리까지 그게 날아가는 땅 섬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녹둔도라고 하는 섬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독도만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녹둔도는 러시아한테 뺏겼습니다. 되찾아야 될 우리의 영토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녹둔도 가봤습니다. 콧구멍만 합니다. 콧구멍만 하든지 왜 하든지 간에 우리가 뺏긴 땅인데, 중국 아이들이 바로 만주의 그 넓은 벌판을 경략하기 위해서 소위 병사들을
팀을 짜야 되겠는데, 가만 보니까 조선 안에서 맨날 약탈질하고 이승량이라고 그 내중에 이승량이 그 5대 손이 청나라를 일으켰죠. 이것들이 맨날 조선에 와서 약탈을 하니까 세종대왕께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육종성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이 육종성에 있는 여진족들을 확 내몰아냈는데, 내몰아주면서 내가 보기에는 아마 영락제하고 요게 됐어요. 무슨 약속이 됐느냐? 요동도사에 여진 아이들을 보내고,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아까 얘기한 길약거의 고아시아 지역의 중국 소위 병사로 밀어내버려. 그러니까 누구 좋고 묘부 좋고 돼. 그동안 갈등이 있었던 게 세종대왕에서 확 다 풀렸습니다. 그래서 중국 명나라 영락제가 두만강에서부터 압록강으로 저 신의지구까지 이거는 너가 조선 땅이다. 그렇게 결정이 됐어. 사실은 고려도 국경이 저 밑에 있었습니다. 신라 국경이나 고려 국경이나 차이 별로 없었어요. 아무튼 그러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신라의 통일이 불안정하다라고 하는 비판론자들이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고려는 왜 그런데 왜 고려는 한때는 요거 안 하노? 신라 통일만 왜 그래 잘근잘근 씹느냐?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소위 북조선에서 한반도의 민족과 역사의 주도 세력이 고구려다. 이렇게. 신라가 아니다. 그래서 위대한 김일성이가 우리의 역사가 한반도의 주도 세력이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뭔지도 모르는 놈들이 신라 사한다는 놈들이 자발적으로 신라 욕을 신라를 지 눈에 지 얼굴에 지가 침받는 일이나 다를 바 없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가 여진어 여진어 공부를 한 15년간 계속 했습니다. 여진은 우리가 어떤 모순이 있느냐. 여진하고 우리하고 피가 섞였어요. 이성계 저가 할매도 여진 여자예요. 이성계가 거의 전주이시 내하고 같은 혈통인데, 이성계가 용비어 청가를 만든 이유가 그겁니다. 그 당시에 구태타 하는 거는 개념이 없어요. 어사이처럼. 조선에는 이게 전부 다 중국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한반도 사람들은 소중하다. 염치가 있고 의리를 지키고 명분을 중시하는, 그렇죠. 오랑캐들은 여진 정도는 아주 잔인하고 이 중국의 역사에 전부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그대로 같이. 그래서 심지어 한국전쟁 6.25가 났을 때 여러분들 잘 아는 6.25의 노래, 무찌르자 오랑캐. 오랑캐 누굽니까? 올량하입니다. 우량카이라고 하는 여진족이에요. 그 여진족이 누굽니까? 청나라를 개월한 우리나라에 한국전쟁이 났을 때 중국 아이들이 한국전쟁에 30만 명이 투입이 됐는데, 걔들이 누군 줄 압니까? 베이징에서 뽑아서 이리 온 게 아니에요. 걔들이 우리 어릴 때 얘기하는 왕서방, 걔들이 장사의 명수들이에요. 압록강에서 만주벌판에 있던
소위 뗀 놈들이에요. 뗀 놈들. 가을에 총 쥐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6.25 전쟁 노래 무찌르자 오랑캐. 우리가 역사를 내가 왜 얘기를 하느냐면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이 한글만 창제해서 위대한 게 아니다. 소위 말해서 세종대왕은 그 당시에 대외적 국가 외교도 최고의 외교를 오늘날 우리나라가 국경 시비가 없도록 만들어준 임금이다. 그런데 지금 이제 어떤 욕심이 슬슬 생겨나느냐 하면은 북쪽에서 자꾸 뿜뿌질을 합니다. 북쪽에서. 저는 그 김일성 종합대학의 교수들하고도 만나서 이런 얘기, 북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한국말이 신라 말이 아니고 고구려 말이 중심이었다 그랬다. 근데 그걸 물어보죠. 그럼 좋다. 한 가지 물어보자. 신라에는 향가가 있는데 너는 와 향가가 없노? 대답 못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은 한반도의 언어의 뿌리는 바로 신라어다. 대구 경북이 뿌리다.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거 하면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남조선 학자들이 단일 민족의 혈통을 부정하고 남과 북을 분리시키는 그런 친일파 앞제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조선조가 개국하기 전에 여러분들 충순왕대의 원나라의 공주들을 5대, 6대에 걸쳐서 결혼을 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의 고려시대에 많은 여성들이 강제로 끌려갑니다. 끌려갔다가 내빼온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회향, 돌아올 회, 고향에 다시 내빼온 여자라는 얘기. 그 시간에 5대에 같으면 5대에 걸쳤으면 약 시간이 90, 80 몇 년이에요. 근 한 세기를 원나라에게 철저하게 지배를 당했던 아픈 상처는 다 내버려버리고 일제 36년만 계속 일제 36년만 어서도 친일파 막 투가면 친일 논쟁으로. 그 왜 친일 논쟁 왜 하는 줄 알아요? 우리의 역사적 정통성을 저는 생각 사만이에요, 사만. 고구려는 다민족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요사의 발해를 다시 또 우리의 역사의 원류다. 고조선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만주벌판을 말을 타고 휘달리던 민족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욕심을 내야 될 건 따로 있어요. 과연 그 논리를 증명하려면은 현재 만주 퉁구스에 있는 다양한 민족들, 부족들, 우리말과 언어가 전혀 다른 여진족들이 우리 말과 동일하다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그러니까 중국에서 얘기가 그거예요. 동북공정의 가장 핵심이 그거예요. 사실 내가 보기에는 그건 중국도 아니에요. 제3회예요. 제3회. 지배력이 강력한 제국의 지배력이 장악되지 않았던 지역, 공동화되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임대로 역사를 이게 우리 끼다 이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인데, 최근에 제가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게 신라 통일을 완성한 문무대왕
이상하게 생각해 보세요. 신라를 삼국 통일한 무열왕 아들 문무왕 양대에 걸친 비석과 기록들이 몽땅 다 깨박살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럴까? 내가 그래서 역사하는 사람한테, 신라사 하는 주보동 교수한테도 했습니다. 내가 역사했다면은 비석의 글자가 뭔가를 따지기 전에 왜 비석이 없을까 하는 걸 따져야 될 거 아니냐. 소위 신라의 창업주예요. 창업주. 통일신련시켰던 창업주의 비석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왜 이럴까?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장 사소한 의문에서부터 출발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요새 시간만 나면 경주 쫓아갑니다. 사천왕 사지에 가서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역사의 소리를 들으려고 혼자서 사천왕 사지, 요사이는 저 발굴 작업한다고 펜스 쳐놨는데, 여러분들 사천왕 사지에서 문무대왕 비석 파편 두 조각, 앞뒤로 네 조각이라고 했을 때 두 조각이 깨 맞추면 두 조각이, 거기에 너무너무 중요한 기록이 제가 찾아냈습니다. 전부 다 광개토 대왕비가 뭐 해석에 고대 사는 사람들이 다 몰려져 있는 동안에 통일 신라에 대한 역사를 이렇게 폄하시키고 뭐가 있느냐? 통일 신라의 강력고, 국가의 위치를 밝혀놓은 대목이 나옵니다. 놀라운 일이죠. 역사학자들이 아무도 그 얘기를 언급한 적. 제가 이번에 책에 그거부터 시작합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북쪽에는 업루가 있다. 업루가 있다. 업이라고 하는 게 고대 한자음으로는 의가 이쪽으로 옵니다. 음악할 때 소리 음자가 지금 중국어하는 잉이지, 잉. 요 어자는 주로 이로 대응이 됩니다. 그래서 어가 받침 비읍 PTK는 다 빠져버려요. 봤다. 소위 받침 미음은 전부 다 니은으로 발음합니다. 남이 난, 금이 긴 또는 ging. 이 규칙이에요. 업에 또 제일 앞에 어두의 동그라미가 어떨 경우에는 삼각형. 훈민정음 당시에 반치음이라고 하는 S 발음에 가까운. 그래서 음루라고는 시루입니다. 시루가 무슨 말이에요? 여진어에서 화려해요. 활 쏘는 종족들이 음루 북쪽에 있다. 누구냐? 음루는 말갈 계열이에요. 말갈. 애맥에서 더 올라가면은 이게 전부 다 여진 계열들이다. 여진 계열들. 그러니까 말이 맞아 떨어지잖아. 그 여진이 세종대왕 때까지 남아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삼한 통일 고려 국경 위에 여진들, 걔들이 음루 계열들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걸 세종이 밀어냈던 거예요. 육종성 개척하면서.
근데 더 놀라운 게 최근에 그 여진 중에 이제 한반도에 들어와 있었던 애들이 이제 이 말을 배워갖고 조선 사람이 된 사람들이 있어. 그 당시에 조선에서는 여진을 되게 낮춰 취급을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없단 말이야. 그 사람들 있을 제자, 집가자, 제가 성, 결혼한 스님, 저 집에서 중지를 해먹고 사는 종자들이 여진의 그 내중에 잔류했던,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동북아 지역에 갔던 우리 조선족들은 그때부터 있었던 사람들 아니에요. 일제 말엽에 먹고 살기 위해서 강제로 끌려가든지 안 그러면 먹고 살기 위해서 넘어갔던 고려인들. 그리고 이쪽 고아시아 브라디보스톡 쪽으로 간 사람들은 러시아가 지배해서 고려인이라고 해서 강제 이동으로 저 중앙아시아로 좀 다 축출한. 그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다. 역사의 현재와 과거를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세종대왕의 그 외교 정책, 거기에서 얻어온 게 있습니다. 우리 조선에서 유일하게 임금님이 입는 복장이 여기에 어깨하고 광배에 들어가는 것이 용이입니다. 드라곤이에요. 용이 발이 5개냐, 발이 4개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조 이승에는 4개밖에 없어요. 5개는 중국 황제가 입는 옷이에요. 5개짜리 못 입게 했습니다. 감히. 그러나 영락제는 세종대왕하고 딱 아구가 맞아떨어진 거예요. 기브 앤드 테이크가 딱 이루어지니까 너무 좋고 매우 좋고 그래. 그러니까 중국이 저 넓은 만주를 경략 지배하는데 필요한 군사를 남쪽에 있는 이 조선 북쪽에 흩어져 있는 여진족들을 밀어준 거예요. 그 보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답으로 받은 게 5조 융복. 영락 황제가 조선은 예의범죄를 가진 우리 중국과 같다. 저 쓰레기 같은 동물 짐승과 같은 여진족들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5조 융복을 세종에게 입도록 대단한 위대한, 여러분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죠? 세종대왕 그 무조건 위대하다가 위대한 게 아니고 세종이야말로 진짜로 핵심이, 세종의 이 과학, 한글의 과학의 핵심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송나라 때 있었던 성리학, 소위 송의 성리학을 신유학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 공자 맹자들에게 옛날 고유학을 집대성한 것이 주희입니다. 그래서 송나라가 문치에 빠져 있었어요. 사실은 송나라가 약했어요. 소위 명분 좋아하고 도덕, 의리, 소위 그 핵심을 한 개인의 심성을 수련하는 심학, 그리고 대외 명분을 중요시하는 이런 쪽에 경도되어 있다가 보니까 나타난 게 누굽니까?
반드시 그때는 금나라의 여진족들이 이 금나라 시대를 구성한 여진족들은 거란족하고도 아주 피가 많이, 그러니까 진짜 북방에 거칠고 아주 전투력이 강한 여진족이 금나라를 세워서 결국 송나라는 폭삭망하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송나라에 아주 유명했던 개혁주의자들이 저 금나라를 그냥 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송나라에서는 계속 북방에서 침략을 하니까 계속 돈을 준 거야. 돈을 준 거야. 금나라에. 여진족들한테. 그리고 그 돈 받아가 힘을 기른 거예요. 핵폭탄을 만든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걸 금나라가 송나라를,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중국의 역사가 한 번은 올라갔다가 한 번 내려갔다가 한 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울펑울펑 하는 역사였다. 오리지널 중화의 역사는 그 반밖에 안 된다. 사실은 중국을 가장 힘 있는 제국으로 만든 것들은 전부 다 북방민족 아니면은 만주 여진족들이었다. 결론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힘의 논리다. 애누리 없다. 그래서 저는 생각으로 지나간 역사를 우리가 되돌아보았을 때 한국이 지금 처해져 있는 이 시대적 상황이라고 하는 게 결코 만만치 않다. 그래서 저는 역사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세종이 창제하신 이 한글이 저는 단순한 소통의 문자다가 의사소통을 하고 우리끼리 지식 정보를 많이 확보하는 도구로서의 한글. 이걸 뭐 이때도 너무 많이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 최근에 우리 지금 그 나라가 대단한 디지털 강국이다. 디지털 강국이다. 결국 디지털 강국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식 정보 산업입니다. 지식과 정보를 어떻게 산업적으로 소위 돈이 되도록 하느냐 하는 게 바로 현재 우리가 당면에 있는 한국 사회의 미래입니다. 그런데 저는 세종대왕이 우리에게 물려준 이 한글이야말로 현재 가장 유용한 디지털 정보에 가장 유용한 우리의 먹잇감이다.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문화적 자산인 동시에 문화산업의 자산이 뭐가고 그런 얘기를 뭘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지금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어도 이걸 기록을 안 하면 아무 뻥이죠. 그죠? 내가 노래 암만 잘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노래를 해가 다른 사람이 해줘야지 그 잘하는 거죠. 지식 정보는 대체적으로 세 가지, 더 넓혀 말하면 네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로는 글씨입니다. 글씨. 이 텍스트, 글로 써서, 글로 쓰는 텍스트. 이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 점은 뭡니까? 소리입니다. 소리. 사운드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그림입니다.
그림이나 영상 이런 것들. 옛날엔 텍스트의 기능이 더 강했습니다. 원래는 텍스트 없었죠. 말로 아프리카 사람들 문자가 없으면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아버지가 물려받은 정보를 말로 기억합니다. 감기 걸리면 어디 나가서 무슨 풀 뜯어가 소금 좀 찍어가 먹으면 된다. 이게 지식이에요. 정보예요. 그런데 문자가 없을 때는 소리로 기억을 해야 되지만 문자가 생기면서 이제 감각이 바뀝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전두 내엽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 때 뭡니까? 문자가 생기면 눈이 밝아야 되죠. 귀에서 눈으로. 눈에서 이제는 더욱더 영상, 동영상물들이나 소위 이미지가 지배하는 시대. 지식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텍스트와 이미지와 사운드를 묶어서 서로 왔다 갔다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인간이 생산해놓은 많은 오랜 전통으로 사온 지식 정보들을 바인딩 해줘야 된다. 바인딩해서 기계가 인간보다 더 뛰어나게 딥러닝을 시키게 돼. 딥러닝을 시키게. 자, 아주 내가 좀 깊은 얘기는 못 하겠고요. 한번 한 예를 들어서 우리 경상도에서 나온 음식 디미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장부인이 썼는 가람 집에 시집을 간 이 장씨 부인은 저쪽에 금계 사람인데 그 가람 그 집안 재령이 시절 명문 집안이죠. 영양석포에 가면은 지금은 음식 디미방이라고 하는 기념관도 만들어 놨습니다. 이 조선시대 때 소위 양반들의 음식들 조리하는 방법들 다 넣어놨다. 이제는 기계가 그 데이터들을 다 읽고 그 데이터들을 다 학습을 해서 기계가 요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소위 계란탕 만들고 싶다. 그러면 계란탕 딱 넣으면 바로 계란탕 요리 방법을 쫙 가르쳐 줍니다.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 요새 네이버에서 나오는 계란탕 딱 사진 딱 찍으면은 나무 이름 풀 이름 다 나옵니다. 엄청난 축적된 지식들이 전부 다 연결이 돼서 다 출현이 되는. 그래서 제가 지금 진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게 한 2년만 아무 생각 안 하고 한글 디지털 정보화를 위한 연구실 하나 주고 책 사볼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면 세계의 명품을 만들어낼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 내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한글은 아버지라고 했을 때 동그라미 플러스 짝대기에다가 짝대기 이 모든 텍스트들을 구성하고 있는 팩터가 4가지다. 가로, 세로, 빗금, 동그라미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버지를 이 4가지를 다시 줄이면 0101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01 세로를 0이라고 그러고 가로를 1이라 합시다. 버자 하면은 0, 1, 0, 1, 0, 1, 0.
요 버자의 획의 구성을 벡터 숫자로 바뀌었을 때 그 숫자하고 일치되는 글자는 버자 이외에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있으면 가보세요. 소위 말하면 한글 문자를 이제를 숫자로 바꾸자는 얘기예요. 숫자로 바꾸면은 엄청난 텍스트 안에 버자 들어가는 01, 아까 얘기한 숫자가 좀 다르지만 01, 01, 뭐 00 이런 기호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거하고 겹쳐지는 건 절대 없다는 거죠. 그럼 모두 이만한 빅데이터 안에서 버자는 쫙 다 뽑아낼 수 있다. 그래서 글자 크기를 이따 많이 쓰고 그걸 어휘 클라우드 구름에 구름. 어휘가 어느 게 많이 서 있는가에 따라서 구름 덩어리가 큰 거 적은 거 이거 갖고 뭐 하느냐. 소위 말하면 한 텍스트 안에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 주제 파악이 가능하다. 이게 바로 지식 산업이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뭘 하는지 아까 얘기했는 음식 dim이방 가지고 소위 요 안에 아바타가 딱 나와서 설명합니다. 질문하세요. 계란탕 술안을 만들고 싶은데, 재료, 뭐 준비하시고, 소금 몇 미리그램, 미국의 IBM에서 왓슨이라고 하는 자동 세포가 나와. 동양에서. 그 결과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바둑선수하고 알파고하고 붙어갖고 깨져버렸어요. 인간이 졌다는 얘기예요. 기계한테. 한 인간이 축적할 수 있는 지식 정보량은 제한되어 있죠. 이거는 지 마음대로 엄청. 그래서 아직까지 기계가 할 수 없는 것들이 감성의 문제. 사람이 만지면 감촉이 기계는 아직 그게 안 되지만 멀지 않아 그런 시대가 온다는 얘기예요. 기계의 감성화를 입히기 위해서 인간들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생각으로 한글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자연언어 처리라고 그러는데 자연언어 처리에서 번역, 소위 영어가 입력되어 있는 것을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일들이 제일 어렵습니다. 번역이 되면은 이제는 이건 모든 게 해결이 되죠. 그래서 이 번역을 처음에는 규칙으로 나는 밥을 먹었다. 나는 주어고 밥은 목적어고 먹었다는 동사다. 이런 구조를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구조를 영어로 바꾸면 I food. 그러면 이거 영어에는 주어 플러스 food 먹었다. ate 나오는데 이 ate도 과거다. 또 그 다음에 목적어가 온다. 우리하고 어술이 다르다. 이렇게 해서 기계 학습을 시켜서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동어모, 동의어의 처리 문제라든지 우리 인간의 언어라는 어떻습니까? 대단히 감성적, 임팩트한 감성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한글은 인터미디엇 중간 역할을 하는 소위 말하는 요사이 얘기하는 컴퓨터에서 알고리즘이라고. 아까 한번 봅시다. 011011 이렇게 됐을 때 이걸 011, 011 다 하면 머리 아프다 말이죠. 기계는 알아요. 11을 X로 하자. 그러면 0X, 0X0 이래다. 그러니까 숫자로 함수로 됐던 게 더 축소가 되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버지라고 하는 011, 0011, 011 이렇게 가정을 합시다. 요 놈이 다른데 또 문장에 아버지라는 게 있으면은 똑같은 거란 말이야. 아, 그렇죠. 그러니까 0112, 0111 이거는 X로 정리를 해버리자. 그럼 요 나오는 아버지도 요 나오는 아버지가 XX로 서로 일치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텍스트 안에 많은 단어들을 아까 얘기했죠. 렉시컬 크라우드를 만드는 게 어떻게 이게 알고리즘이에요. 알고리즘.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로 생각하지 말자는 얘기죠. 아버지를 벡터로 숫자로 치환한 다음에 동일한 숫자의 순열을 특정 기호로 부호하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한 문장이 너무너무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버린다. 아버지 이렇게 쓸 필요가 없다. 아버지를 점 하나로 꼭 찍어가 아버지인 줄 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텍스트가 있다면 내가 이 중에서 알고 싶은 정보가 뭔가 아버지를 앞에다가 프로그램에다가 아버지를 점으로 정리를 해두고 그러면 이 많은 텍스트 안에 있는 그 중에 아버지는 전부 다 점으로 꼭 다 나타난다. 그러니까 지식을 검색하는 속도. 거기에다가 아버지 점을 영어로는 파들이라고 한다. 어떻게 되겠어요? 한글 글자로 영어까지 다 읽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영어 텍스트에 많은 거에다가 father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이 전부 다 점으로 꼭 시키거든. father 단어인 만큼 클러스터로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고 우리나라의 글자가 단어로 쓰여진 글자가 물론 동음어는 제외입니다. 동음어는 또 다르게 소위 배가 아프다 할 때 이 배가 아픈 거하고 먹는 배하고 타는 배하고는 다르죠. 그건 또 어떻게 처리를 한 임베딩이라고 해서 요 배는 아프다, 요 배는 부르다 하고만 연결된다. 그렇죠. 요 배를 먹는다라고 큰 사람 없죠. 절대 없습니다. 에? 요 동그란 요거는 먹는다 이외에는 요게 아프다는 말은 절대 쓸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동어 배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임베딩을 처리를 배 뒤에다가 서술어가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아프다에 붙는 배는 전부 다 점, 탄다는 배는 점 똥똥. 이 점은 뭐든지 대체하는 거니까 제가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언어 정보 처리의 과학적 방법이 이거 엄청난 수준으로 지금 발전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안에 네이버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면은 자, 쉽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 뒤에 계시는, 제일 뒤에 계시는 한번 쳐다봐 주세요. 저분은 어떻게 정의하면 바로 딱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어? 첫째로 남성이다. 마이너스 피메일이다. 그렇죠. 근데 그러면 남자들 다 한번 되죠. 여성들은 빠지죠. 그 다음 때는 남성들 중에서는 안경 안 낀 사람 다 빠집니다. 세 번째는 안경 낀 사람들끼리 보니까 모자를 썼다. 요렇게 정리를 하면 누구든지 남자로서 안경 끼고 모자 썼던 사람 찾아라 그러면 바로 찾죠. 근데 가만 보니까 남자 안경 끼는 소리 할 필요 없죠. 모자 쓴 사람만 찾으면 되죠. 응?
자, 이 방에 있는 사람 중에 모자 쓴 사람 찾아라. 이렇게 하면 제일 빠르게 딱 돌아서 누구든지 알 수 있죠. 이게 뭡니까? 정보의 검색이에요. 이 네이버가 하고 이게 뭐냐? 전부 다 의미망, 소위 시멘틱 온톨로지라고 하는 엄청난 많은 정보들의 단어들이 이렇게 청으로 사여져 있다. 자, 남자를 생각하면 남자 옆에 여자가 있다. 그러면 남자 위에는 뭡니까? 남자하고 여자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인간이다. 인간 위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휴먼 위에는 애니멀. 동물이에요, 동물. 사람도 동물이에요. 동물 밑에 휴먼. 사고를 하는 도덕을 가진, 윤리를 가진, 윤리 안 가지고 도덕 없는 사람들 요새는 더 많더라만. 예? 도덕질하고도 도덕 아니라고 오리발 내밀고 사탕 하나 받았다 하고 오리발 내밀면서. 이게 뭐냐? 존재론이에요. 철학으로 이 세상 온 만물들을 존재론적인 틀이 하이어라이키로 되어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한글을 가지고 자연언어 처리를 한 다음에는 뭐가 필요하냐? 그냥 있으면 흩어놓으면 너무 복잡하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의 단어들을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나무처럼 여러분들 족보 있죠? 족보. 아주 쉽게 생각하면 족보예요. 이 세상 만물의 족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디지털 기술이 능하냐? 바로 한국 사람은 이원론적인 한글의 창제의 기본 원리인 양과 음양의 원리. 이런 이원론적 기반에서 소위 컴퓨터 01이에요. 0101을 소위 여러분들 칼라를 이 세상에 많은 색상들을 얘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빨간색은 레드는 010101 제가 여러분들 색깔표가 많은 게 있습니다. 요 들어가 보면은 이 빨간색은 이쪽에 채도가 높은데 이쪽에 까만색 이쪽에 이걸 이만한 색깔의 종이를 모농검 종이로 잘라서 여기서부터 0101 해가 또르르 색깔을 벡터로 전환하는 거야. 그 벡터로 전환하는 것을 서로 디스팅티브하게 요거 빨간색하고 까만색 절대 안 겹쳐진다 이 말이야.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한글로 쓴 단어들을 겹쳐지는 거 하나도 없다. 있으면 가보세요. 그러니까 자음이 뭐다, 모음이 뭐다 이런 시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음이고 모음이고 획 네 가지로 전부 다 구성되어 있다. 참 기가 차요. 어떻게 세종대왕께서 이미 21세기가 되면은 이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계셨던 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한글이야말로 이제는 한글을 지키는 시대가 아니다. 옛날에 일제시대 때 우리의 말과 글을 빼앗길 버리는 그런
위험한 시대도 거쳤지만 이제는 그래서 조선학교 33인이 한글을 지키자 우리 말과 민족과 그런 글과 을과 말 이것은 삼리얼이다. 삼을이에요. 삼리얼이에요. 예산 이인선생 대구 출신 초대 검찰총장을 지냈던 예산 이인선생이 일제시대 때 일본에 가서 변호사 자격시험을 치고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일제시대 때 우리 민족들을 위해서 엄청난 무료변론도 하고 그분이 바로 삼리얼. 그래서 서울에 있는 한글회관 건물이 바로 대구 출신 예산 이인 선생의 자기 사유재산을 틀어서 기증됐습니다. 그 돈이 좀 모자랐어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한테 돈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돈으로 지금 광화문 입구에 한글 기념관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다. 이것을 오늘 수업 네 강좌 여러분들 열심히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이 글을 막 급하게 모아서 좀 오자도 있고 이런데 여러분들 한번 시간 나시면 두고 한번 읽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달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